안녕하세요. 오늘은 15차 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3단원에서 작은 중간 단원들 1, 2단원을 공부를 끝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 특징, 개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 방안까지. 그 다음에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이제 생활공간과 사회 단원을 마무리하는 거로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 변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교과서를 선생님이 여기 한번 복사했는데 크기는 잘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비교해 보면서 그 위치만 잘 찾아갖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9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번 구성해 보자라는 얘기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런 변화를 알아보는데 가장 관심을 둬야 될 부분들이 여기 두 번째 줄, 지역의 토지 이용, 지역의 산업 구조, 직업, 인구, 생태 환경, 인간과 주민의 가치관 등 이런 측면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우리 지역 조사는 저런 걸 중심으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산업 구조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가,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가, 3차 산업도 특별히 어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되고요. 직업은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많은가, 인구는 어린 친구들, 유소년층이 많은가, 아니면은 청장년층이 많은가, 또는 노년층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일단 우선 따져봐야 됩니다. 요 맨 아래 프로젝트의 절차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 똑같은 표현이 있죠.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지금 여기 밑줄 근 거와 똑같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산업, 구조, 직업, 인구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걸 조사한 다음에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방안을 제시한 걸 갖다가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해 놔야 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지역조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지역조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조사.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역을 조사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지리에서는 이걸 갖다가 현지 조사 또는 답사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하는데, 저 답사라는 표현은 현장에 가서 조사할 때 답사라고 얘기해주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지역조사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 지역조사의 일반적 순서가 요 가운데 세 컷으로 나눠서 표로 표현되어 있죠. 그걸 우리는 잘 봐둬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일반적인 순서 이런 표현을 써줬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조사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주제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나는 어떤 지역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석관동의 인구 변화. 석관동에는 옛날에는 유소년층과 청장년층, 노년층의 비율이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30년 뒤에는 그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나는 조사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인구적인 측면의 주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선생님이 석관동에서 라고 얘기한 것,
그게 바로 지역이죠. 그래서 먼저 주제와 지역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 단계가 그 아래 화살표로 나와 있는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얘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인가. 나는 가서 실제 그 동네 어르신한테 여쭤보고서는 조사하겠다. 면담, 면접 이런 걸 함으로써 조사하겠다 그러면 그런 조사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나는 설문지를 만들겠다. 나는 가서 직접 촬영하고 재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겠다. 누구든지 색다른 방법,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게 두 번째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역 정보를 수집해야 되죠. 요게 지역 정보 수집인데 크게 지역 정보 수집을 전부 3으로 하기도 하고 그걸 나누어서 먼저 실내 조사를 하죠. 실내 조사. 거기 문헌이라고 돼 있죠. 문헌은 일반적으로 책을 조사하는 거죠. 문헌은 조금 너희들한테는 생소한 용어 같아요. 책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요즘에는 책보다는 훨씬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이 뭐죠? 그렇죠. 인터넷이죠. 인터넷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은 이용하게 되겠죠. 여기에 인터넷 당연히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조금 책을 편지에서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외에도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지도, 사진, 항공사진, 통계 자료 이런 건 전부 도서관이라든가 연구실이라든가 또는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관청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고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실내 조사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실내 조사를 하죠. 이런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실제 현장에 가서 그곳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을 선정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역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먼저 실내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실내 조사. 실내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먼저 책을 들춰봐야 되죠. 기존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놨던 책. 그걸 갖다가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문헌조사다 이렇게 표현했죠. 문헌조사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도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항공사진, 통계자료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실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인터넷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웬만한 정보들,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에 그냥 모든 시간을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의 90% 이상은 게임일 거야. 이 속 안에 있는 무수한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 자꾸 끄집어서 이용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정보화 사회에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실내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내조사의 내용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가 조사 항목과 조사 방법을 선정했을 때 그때 현장에 가서는 어떤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네 번째 단계죠. 현지 조사가 됩니다. 조금 아까 얘기해줬던 답사라는 것이 좁게 얘기할 땐 조 분야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현지 조사,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이목구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먼저 잘 듣고 잘 보고 잘 듣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 때에 따라서는 길이를 재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긴 면담이 나와 있죠. 면담은 주로 현지 주민에게 듣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설문조사, 다음 관찰이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하는 겁니다. 관찰한 걸 갖다가 좀 더 오랫동안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하겠죠. 그렇다면 면담할 때 조금 더 오랫동안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취를 해야죠.
녹음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실제 현장에서 길이를 잰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실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재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죠. 때에 따라서는 소리를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역조사랑은 좀 관계가 좀 멀지만 여러분들이 생물을 조사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곳에 가서 새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거는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듣는 걸 갖고 또 녹음을 잘 해놓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하면 은근히 이건 재밌어요. 이런 현장 조사를 하는 과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가운데 지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종종 역사 과목이라든가 이런 과목들도 현장 조사를 하긴 하는데 역시 현장 조사의 왕의 과목은 지리죠. 땅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저게 재밌어서 지리학을 선택한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전부 수집했어. 그 정보를 어떻게 할 거야? 요즘에는 이 정보를 전부 어디다 넣는다? 컴퓨터에다 집어넣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지역 정보의 분석과 결론 도출이죠. 분석보다는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모으는 단계를 여기서 정리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자, 5번째 단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되죠. 자, 비교하는 일이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종합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그대로 글로만 쓰는 게 지리는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도표로 만들고, 표로 만들고, 그래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보기 좋게 지도로 만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지리만의 특성입니다. 도표, 그래프, 지도 등을 표현한다. 5단계 같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결론을 도출한 내용을 갖다가 그냥 도출한 거로 끝내면 안 되겠죠?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죠. 이 마지막 단계 보고서 작성은 너희들이 그 결론 도출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밟아서 지역조사를 한다. 일반적인 단계야. 저 가운데서 필요 없을 때는 빼버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런 6단계를 밟아서 지역조사를 한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네요. 조사 계획과 수립입니다. 이 단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사 계획과 수립. 그게 요 안에 나와 있죠. 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조사 주제에 맞는 조사 항목을 정한 후 각자 자신이 흥미있는 조사 항목을 선택하여 모둠을 구성한다. 모둠은 자유롭게 구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얼만큼 많은 조사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둠의 규모는 틀려지겠죠. 모둠 구성원 수는 조사 항목의 난이도에 맞춰 조정한다. 그렇죠? 모둠별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사할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하는 등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갖고 했느냐를 갖다가 책에서는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조사 주제. 공간 변화가 초래한 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공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죠. 주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를 대상으로 했느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과 그 주변 지역이야. 가리봉동 생소하죠? 자, 여러분들 구로구 이것도 좀 생소해요. 너희들 거기 지도가 여기 제공되고 있어요. 여기가 구로구입니다. 이게 남부 순환도로를 갖고 나눴어요. 옛날에는 한 개 구였습니다. 전부 다 구로구였어요. 그런데 요 아래쪽이 이제 금천구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금천구에 가산동 그리고 구로구의 구로동 그 사이에 가리봉동이 이렇게 새롭게 떨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지역 구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우리나라 서울에만도 25개 구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구분.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볼 때
이게 서울지도예요. 거기에 남서쪽에 해당되는 이런 지역인데 우리 성북구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게 성북구입니다. 우리랑은 꽤 멀리 떨어져 있죠. 성북구 주변은 잘 알지? 여기 노원구, 요거 중랑구, 요거 동대문구, 위에 강북구, 도봉구 알죠? 우리 주변 정도는 좀 알고 우리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을 갖다 대상으로 했는데 왜 대상으로 했을까? 공간 변화를 가장 많이 겪고 눈에 잘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거야. 선택 이유가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 자, 조사 대상 지역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한국수출공업단지가 됩니다.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이름하여 구로공업단지. 더 줄이면 구로공단이 됩니다. 그 주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포인트가 여기에 있네요. 1960년대 이후 서울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어요. 서울에서는 집약적인 공업 구조가 이곳이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서울 주변에는 공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목표로 해갖고 서울에 제일 가까운 곳에 공장들을 많이 모아놓은 곳은 이곳 첫 번째입니다. 그걸 갖다가 흔히 우리는 구로공단이라고 표현하죠. 공단은 공업단지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일한 친구들, 산업의 역군인데 한때는 거기서 일한 젊은 친구들을 비하했던 용어가 지금 선생님 머리에는 훅 떠오르네요. 선생님보다도 나이가 좀 많은 선생님들의 형 누나뻘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제 나이가 70 정도 이렇게 접어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산업의 역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불렀어요. 공돌이, 공순이. 이제 완전히 잊혀져야 될 용어들이죠. 이 분들이 노력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세계에 우리나라 상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때 당시의 능력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단순한 노동력입니다.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외국 수출용 상품들을 만들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섬유, 옷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 조립.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머리도 좋죠. 이상한 쪽으로 머리 쓰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 능력을 이용해갖고 우리나라 산업을 발달시켰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분들이 여기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체한 게 누구냐?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은 대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그때처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아니고 무엇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첨단 기술, 정부 이런 것 중심의 산업으로 이제는 바뀌어간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단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단순 노동력은 누가?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채워준 것이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걸 실시한 것이다. 자, 그 다음 얘기 계속 보죠. 이 지역은 1980년대 들어서 산업구조가 개편됐죠. 자, 지금 여기 산업구조가 개편됐어요. 노동력 중심적인 산업에서 어떻게 기술정보 중심의 산업으로 개편됐습니다. 구로공업단지는 2000년에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뀌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공업단지에 노동자들이 살았던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하기까지 많은 변화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죠. 가리봉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어요. 가리봉. 원래 가산 이름은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두 개의 이름. 하나가 가리봉이죠.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여기에 나 있는 독산동이 있습니다. 대머리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글자씩 딴 겁니다. 가리봉에 가짜 따고 독산동에 산자 따서 무슨 동? 가산동이 되죠.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지명은 이렇게 변화하고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는 억지로 도로명 같은 걸 바꿔갖고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그 도로명 지도가 지번이 나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그쪽으로 나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대면 수업할 때 한번 비판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모두먼 이름 쓰고 조사 항목 쓰고 이런 조사할 때 조사 방법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그 다음 우리가 찾아 집어넣는 건데 지금 거기선 잘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여러분들 한번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모둠 이름 아무렇게나 정해주세요. 똘똘이 모둠, 멍청이 모둠 아무나 다 좋아요. 조사 항목 토지이용과 경관 변화입니다. 국토지리 정보원 누리집에서 항공사진을 수집했다. 또 하나, 이 글씨 안 보일 겁니다. 답을 선생님이 여기다 미리 집어넣는데요. 국토, 정보, 플랫폼에 들어가서 지형도를 열람해 본다. 지형도는 웬만한 지리 정보를 다 집어넣은 그런 지도입니다. 일반도라고도 표현해 주는데요. 우리나라는 1대 5만, 1대 2만 5천의 지형도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한 3학년쯤 되면 한번 기회가 있어서 공부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2모둠 됐고요. 3모둠에는 인구 변화인데요. 빈칸에는 통계청이나 시, 군청 또는 구청, 통계, 연보 1년에 한 번씩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갖다가 통계 자료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어놓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런 걸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수집한다. 4모둠은 생태환경 변화인데 신문기사라든가 역시 시군청의 홈페이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고 정보를 수집해 봅니다. 다음 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진짜 정보를 찾아가도록 해야 되죠. 자, 94쪽입니다. 지역정보는 실내조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다. 실내조사 3단계, 4단계 얘기했었죠. 실내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통계 목적에 따라 분석하고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나도록 도표, 그래프, 통계지도로 표현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통계지도란 말이 여기 나와 있죠. 통계지도. 각종 통계 수치를 알아보기 쉽도록 점선, 그림, 도형 등으로 나타난 지도이다. 따라서 쟤는 어떤 한두 가지 특징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우리는 주제도라고 표현해 줍니다. 저거의 상대적인 게 여기 아까 봤던 지형도야. 지형도는 모든 내용이 골고루게 들어가 있는 구분을 할 때는 일반도입니다. 종합적인 지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얘는 한두 가지의 주제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태풍 불어왔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의 지도를 보여주고 기압을 갖다가 태풍 주변의 기압을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해 줬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기압을 같은 기압을 연결한 지도, 등압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게 주제도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기상청에서 만든 거지만 이것만 표현한 지도입니다. 여기에는 산을 표현하거나 또는 인구 숫자를 표현하거나 집을 표현하거나 이런 거 표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이것만 표현해요. 너희들도 알 거야. 산의 높이만 표현하면 뭐가 될까? 같은 높이를 연결한 지도. 등고섬도. 온도가 같은 걸 연결했다. 등온섬도. 그렇게 어떤 주제만을 표현한 건데 사실 이 주제도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가지. 점으로 표현하는 지도도 있어요. 점묘도 또는 점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한번 봤어. 앞에. 한번 찾아볼까? 요거 여러분들 교과서 48쪽 얼른 살짝 돌려봐. 48쪽. 자, 거기에 자료일의 지도. 빨간 점으로 콕콕콕 3개 찍혀있는 그 빨간 점, 그게 바로 쌀의 재배지죠. 점이 많이 찍혀있는 곳이 많이 재배하는 곳이죠. 여기는 다른 표현은 안 돼 있어요. 쌀만 갖고 표현해 줬어요. 물론 이 지도에다 밀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한 지도를 점묘도, 점지도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같은 값을 연결한 것은 등치선도라고 표현해요. 같은 값의 선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요거 외에도 이런 지도도 있어요. 단계 구분도. 단계 대신 계급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쭉 책에서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책 135쪽. 자, 같이 찾아봐야 돼요. 135쪽. 자, 나는 찾았는데 거기 자료 3 보세요. 옅은 색부터 짙은 색까지. 여기서는 6개 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표현한 지도. 이런 게 단계 구분도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도형 표현도. 도형으로 표현했던 얘기야. 어떤 지역에 인구가 많은 곳은 동그라미를 크게 표현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적게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석유의 생산이 많은 지역은 샵을 이렇게 크게 표현해주고 생산이 적은 지역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다 도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갖고 많고 적음을 표현할 때 도형 표현들을 이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지도도 있어요. 유선. 흐르는 선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지도 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한 거가 이렇게 표현한 거. 자, 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양과 C 지점으로 가는 양, 여러분도 비교할 수 있겠죠. 어느 게 더 많아? 당연히 B가 많죠. 거리는 어느 게 짧다? C가 짧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도가 유선도예요. 이런 형태의 지도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통계 지도로 만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모든 별로 어떤 역할을 하나를 그 다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모둠부터 3모둠까지만 볼 거예요. 먼저 1모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모둠, 토지 이용과 경관 변화. 우리 모둠의 실내조사팀은 지역의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도를 수집하여 여기서 수집한 지도는 지형도입니다.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지도죠. 토지 이용 변화를 살펴보았다. 현지 조사팀은 가리봉동의 경관을 살펴보기 위해 가리봉 시장을 답사하였고
가리봉동의 오랜 거주 주민을 면담하고, 자, 경관 살펴보고, 면담하고, 다음 간판도 관찰하여 기록하고, 사진도 찍었다. 자, 지도 갖고 첫 번째 변화를 한번 보는 거죠. 자리오일입니다. 가리봉 일대의 변화입니다. 1963년도야. 1963년도면 이곳이 서울이 아니었다가 서울로 변한 첫 해입니다. 2001년, 그러니까 대략 몇 년이야? 한 40년 차이를 두고 두 가지 지도를 비교해 보는 거야. 같은 지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무슨 천? 안양천. 여기도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철도가 있죠. 경부선. 그리고 여기에 또 도림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아, 그래서 같은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쪽엔 대부분의 색깔이 뭐야? 연두색, 초록색이야. 그거 자세히 볼 수 있어? 그 안에 조금 진하게 뭔가 표시가 돼 있어. 이런 표시가 돼 있죠. 이런 표시가. 이런 게 많이 여기 찍혀 있어요. 제가 목에 이거 중학교 때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들. 지형도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기호. 이건 잘 알더라. 이런 거. 그래, 학교. 이것도 잘 알더라. 절. 이런 몇몇 개 잘 아는데 얘는 모르더라. 얘 모르면 안 돼. 얘가 더 중요해. 얘가 논입니다. 선생님, 밭은요. 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기억 안 될 때 그냥 만든 건 아니야. 요거 물 위에 자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건 물 없이. 요건 밭이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죠? 이거. 뿅. 얘는 뭘까? 사과밭? 아이, 좀 더 폭넓게. 그래. 얘는 과수원이야.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농경지를 표현해 주는 거죠. 결국 여기는 무엇이 많다? 녹색의 농경지가 많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변했어? 시뻘겋거나 여기 검은 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검은 점은 공장을 표현해 준 겁니다. 요거 공장입니다. 이렇게 할까? 공장. 여기 빨간 부분은 여기 표현된데 시가지. 상가라든가 이런 빌딩들이 모여있는, 가게들이 쭉 있는 그런 곳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거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특히 여기에 조금 이렇게 높은 지역, 여기에 높은 지역, 어떻게 색깔로 표현할까? 여기 색조. 자, 여기에 이렇게 좀 높은 지역으로 표현되는 등고선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바뀌었다? 여기로 바뀌었죠. 결국 고도가 높은 곳은 주택으로 바뀌었고요. 시가지로 바뀌었고요. 완전 논밭 지역. 물론 여기는 논밭 지역인데 시가지로 바뀌었죠. 그렇죠. 논밭 지역인데 시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 지역들은 어디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농경지가 공장과 시가지로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분석 산업화 도시화에 나타난 가리봉 일대 시가지 면적 당연히 늘었죠. 농경지 면적 줄었죠. 하천 특성을 쓰래요. 하천 특성. 여기서는 하천이 이렇게 꼬불꼬불 흘렀어요.
이렇게 꼬불. 자, 어떻다? 자유 공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바로 흘러요. 양쪽에 무엇을 만들었단 얘기야? 이렇게 제방을 만들었단 얘기죠. 이렇게 제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이런 걸 직강공사라고 얘기해요. 직강화. 그래서 하천의 특성 변화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료입니다. 가리봉 시장의 주요 고객층은 어떻게 변했나요? 과거 1970년, 80년대는 주요 고객이 누구였다? 구로공단 단지의 노동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로 바뀌었다? 중국 이주민으로 바뀌었다. 뭐 가볍게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료상입니다. 가리봉 시장 일대 한자로 표시된 상점 분포. 어쩌면 이것도 일종의 전묘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전묘도죠. 길가에 어떤 길에 이런 병기된 한자 중국어가 병기된 그런 간판이 많은 걸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쭉 나오네요. 분석입니다. 가리봉 시장 상점의 간판 경관 왜 이렇게 나타난지 말해보자. 뭐 당연한 거죠. 누가 왔기 때문에? 중국 이주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이주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한자 실력 한번 보고 싶은데 질문하면 싫겠죠? 여기 제일 큰 글자 한번 알아보세요. 요 글자. 서울의 유수 사립대학이죠. 제일 좋은 사립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신촌에 있는. 그래요. 연세대학교 할 때 연자입니다. 요거 봄철에 대문 앞에 쓰는 글씨 중에 입춘대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길자입니다. 연길이야. 연길은 중국의 동북지방에 있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 뒤는 밥하는 집이란 얘기야. 밥반자. 점포할 때 점자입니다. 연길반점. 그러니까 뭐 저기 부산 밥집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연길반점.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글이 하나도 없네. 여기 하나 딱 있냐, 원자. 원자 밑에 요 세 글자도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거 읽을 수 있습니다. 돈 바꿔준다는 얘기죠. 환전소야. 그 옆엔 중국식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모듬의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2, 3모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쪽으로 보낼까? 자, 보내놓고. 이 모듬은 무슨 활동을 하는가를 이제 살펴보죠. 산업구조와 직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이 모듬입니다. 우리 모듬은 가리봉동의 산업구조와 직업 변화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인터넷에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수와 업종을 조사하여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 변화를 유추했다.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기 동그라미 이거 이렇게 막대기로 표현한 것만 그래프가 아니야. 얘도 그래프야. 이런 걸 파이 그래프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표현했다. 산업구조가 변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문헌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자료 1. 입주업체별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잠깐 거론했던 여기 너무 가렸네. 조금 더 일로 와라. 자, 이 지역 이렇게 변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동력 중심에서 기술정보 중심으로 변화했다고 이미 살펴봤죠. 이 그래프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동그라미 크기는 업체 수야. 151개에서 9,763개, 거의 10,000개로 바뀌었죠. 그 가운데 1973년에는 무엇이 제일
비중이 높았다. 섬유와 의류. 바로 얘가 노동력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 조립금속이야.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죠. 이런 산업 중심에서 그 다음 2016년 4월에는 정보통신 등 비제조업 쪽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전기전자야. 결국 무엇이야? 여기 얘기한 기술 정보의 산업 구조로 바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대 들어 구로공단 대부분 차지했던 섬유, 봉제, 조립, 금속업체 등 문을 닫기 시작했다. 결국 얘네가 무엇이었다? 얘네가 노동 중심이었다. 임금이 상승하고 공장 자동화를 통해 고용이 줄어들고 일부 기업은 중국으로 설비를 옮겼어. 중국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2000년에 구로공업단지는 서울 디지털 단지로 변하면서 아파트형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업종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첨단 산업으로. 그 첨단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얘기한 전기전자, 정보통신, 비제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분석.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조사지역의 변화를 연결지어 설명해보자. 지금 저기서는 우리나라 공업구조의 변화 한 단계가 사실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동력 중심에서 그 다음 단계는 중화학 중심으로 바뀝니다. 중화학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다분히 자본집약적이야.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토지도 많이, 공장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요. 덩치가 무지하게 커요. 제철공업이라든가 조선공업이라든가 제철, 조선 배 만드는 겁니다. 뭐 자동차, 석유화학 어마한 등치를 갖고 있는 그런 공장들입니다. 돈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 공업으로 바뀌었어. 그러나 이 원료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와야 되죠. 그걸 우리가 가공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부가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료가 별로 없는 나라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아. 그래서 좀 더 발전한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자, 흐름이 됐죠. 노동 중심에서 자본 중심의 중화공업으로, 그리고 이제는 기술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우리나라 공업 구조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로공단에는 얘가 없어요? 구로공단 지역은 이미 공장으로 사용할 만한 부지가 면적이 좁고요. 땅값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원료 같은 것을 쌓아 넣어야 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입하기 좋은 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바닷가에 거대한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제철하면 포항, 석유화학하면 울산, 조선 하면은 거제, 이렇게 바닷가 지역에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노동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다음 인구 흐름을 갖다가 보도록 하자. 3모둠입니다. 인구 변화입니다. 지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산업 구조와 문화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모둠은 가리봉동의 인구 변화를 나이층별, 한자식으로 보면 연령별입니다. 성별, 남녀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외국인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통계청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교포의 수가 많은 이유도 문헌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그래프를 만들었죠.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는 인구 피라미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성별, 요 파란색이 남자, 여기 분홍색이 여자. 그리고 연령별, 가운데 연령을 5살 차이로 쭉 나눠놨죠. 이거 볼 때는 포인트가 되는 게 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자, 잘라볼까요? 자, 색깔별로 약간 구분이 되죠. 15세까지, 0살에서부터 15세까지 옅은 색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더 진한 색으로 바뀐 거는 65세를 갖고 끊어주고 있죠. 남녀 똑같습니다. 양쪽 다 똑같아요. 이걸 갖고 우리는 연령별 구조 변화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요 0에서부터 만 14세까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유소년층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중간 단계 만 15세부터 64세까지를 청장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층을 노년층으로 구분해갖고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연히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는 여기서 한번 찾아보라는 대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자료에는 가리봉동의 외국인 수 변화입니다. 외국인 수가 쭉쭉 늘어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분석 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돼서 분석해보자. 어떻게 분석하라는 얘기야? 이런 1970년대 모습과 여기에 2016년의 모습, 이 둘을 비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많은 곳을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죠. 자, 여기선 여기가 제일 많아요. 이 지역이죠. 그 자리가 몇 살입니까? 여성이고요. 나이는 15에서부터 25세까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초반까지. 왜 이 나이대가 이렇게 특별히 많을까? 섬유, 의류, 조립, 금속을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봐주면 되죠. 그래서 젊은 여성층이 굉장히 탁월하게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2015년에 제일 높은 곳은 여기죠, 여기. 어디로 갔냐? 여기처럼 유독 특별히 두드러지는 않지만 이 지역이 제일 높습니다. 자, 이것은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입니다. 바로 이 그룹들이 여기에 얘기하는 정보통신, 비제조업, 전기, 전자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그 그룹의 여성도 적지는 않아요. 특별히 남성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잘 나타나죠. 이런 흐름의 변화를 갖다가 여기서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석입니다. 가리봉동의 재중교포가 많이 거주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해보자. 문제점은 이 아래 잘 읽으면 정답 나오네요. 자료 3입니다. 재중교포 거주민의 증가. 가리봉동은 2000년 초반에 재개발지구를 지정하면서 10년 가까이 정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늦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주거 환경이 나빠졌죠. 저렴한 임대료에 집을 구하는 재중교포가 대거 들어왔습니다. 가리봉동의 재중교포의 공동체가 형성된 이유, 이거네요. 여기 정답이거네. 무단 쓰레기를 마구 버려요. 음주에 따른 무리가 일어나기도 해요. 가리봉동 원래 살던 사람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지역의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결국 분석 2의 문제점으로 우리는 봐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지역 조사를 하면서 실제 답사, 모둠별로 할 때 3모둠까지 공부한 거로 오늘은 매듭을 짓고 다음 시간에 4모둠, 5모둠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